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 5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지구의 역사, 흔히 우리 46억 년이라 그러죠. 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난 20세기 동안에 이 지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유엔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여기에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공학과가 우리 과 전체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과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 역사를 우리가 흔히 이제 46억 년이다 많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였다고요. 이 46억 년을 지나면서 점점 이제 생명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제 변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여기에 출현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지구 역사에서 생명이 처음 나온 것을 우리가 38억 년 전이라 그러고, 인간이 나온 걸 한 5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구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 환경에서는 뭐하느냐, 지구 역사를 1년으로 두는 거예요. 1년 12달을 보면은 1월 1일 0시가 뭔가 하면은 지구가 만들어진, 그러면은 한 2달 동안은 이게 불덩어리였어요. 여기 생명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에 2월 27일경에 여기에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간은 언제 나왔느냐, 1년 중에서 마지막 1시간 전에 나왔어요.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게 된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 중에서도 뭐냐, 지난 20세기 100년은 뭔가 하면은 지구 역사를 1년으로 하면은 0.7초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 이 찰나의 순간에 지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면은 바로 이 인구가 지난 20세기 전에는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가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인구가 4배가 됐다. 1900년대 초에 이 15억이던 인구가 1900년대 말에 뭐냐 60억이 되는, 지금은 70억이 넘었죠.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뭐냐, 경작 면적이 5배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뭐냐면 여기가 초지고 산림이 된 것을 논과 밭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식량을 생산하게 됐고, 또 산업 규모가 말이에요 40배나 늘어났고, 세계 경제가 14배가 늘어났고, 그리고 물 사용이 9배가 늘어났다. 이 모든 산업에 물이 필요하니까 엄청난 물을 사용하게 된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게 됩니다. 사실 20세기 이전에, 산업화 이전에는 뭐 했느냐, 주로 나무로 가지고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20세기 와가지고 석탄과 석유를 쓰고 또 천연가스를 쓰고 원자력을 쓰고 엄청난 에너지 사용이 100년 만에 16배가 늘어났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석탄, 석유를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듯이 13배나 증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뭐냐, 지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병들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말이에요. 초기에는 뭐냐, 주로 이제 주변에 강이 오염되고 도시의 대기가 오염되고 뭐 토양이 오염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이런 환경 오염과 파괴가 문제가 됐는데 지역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점점 후반에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구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변화 문제, 이 에너지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말이에요. 또 우리하고 같이 살아갔던 여러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또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환경이 우리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느냐, 유엔에서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1945년도에 유엔이 처음 만들 때는 유엔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뭐냐, 전쟁, 평화, 무슨 식량, 보건,
인권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오면서 천천히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엔 환경회의를 72년도에 개최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오니까 뭐냐? 이 지구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인류가 여기에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돼가지고 83년도에 뭐 했느냐? 바로 이 환경과 개발 회의를 여기에 있는 이 브루트란트라는 노르웨이 수상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87년도에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브루트란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여기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걸 하면서 뭔가 하면 이분이 이 보고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인류가 여기 살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정의,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뭐냐?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지구의 이상한 이 기후변화가 그냥 두고 볼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 기상기구하고 또 이 세계 환경계획이라는 이 두 단체를 두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합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IPCC라는 기후변화 정부 간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거는 뭐냐? 이 기후변화가 이 원인이 과연 뭐냐? 인간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냐? 이 문제.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응 문제. 또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줄일 수는 없느냐? 줄이려고 그러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이 온실가스 배출하느냐? 이런 네 가지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제 드디어 유엔에서 이 지구를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뭘 했느냐?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유엔은 수많은 국제회의를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모이는 회의는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무슨 해관보 정상회의, 아주 중요한 핵 문제, 경제 문제, 또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2000년대 되면서 다 한번 모여가지고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이 환경 때문에 바로 이 92년도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인 게 뭔가 하면은 114개국의 대통령이 모이고 대표는 183개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걸 했어요. 이때 주가 뭐냐? 바로 이 기후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또 지구의 곳곳에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사막화 피해국이 몽골과 중국의 이 사막화 때문에 거의 황사가 계속 날아오고 하죠. 그 다음에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나왔던 브루트란트 보고서에 나왔던 지속 가능 발전, 이걸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여기에서 지구에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이 이후에부터 아주 굉장히 이 환경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전부터 환경 전문가들이 있었죠. 저는 85년도에 이 박사학위를 했는데 물론 그 전부터 환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고부터는 엄청 더 중요하게 됐고 93년도에 드디어 뭔가 하면은 우리 학교가 바로 92년도에 정상회의가 끝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바로 94년도에 우리 학교에 이 환경공학과가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선진국에서는 이 환경공학 분야가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보면은 2005년도에 미국의 포천지, 아주 유명한 경제지예요. 여기서 수만 가지의 직업 중에서 앞으로 가장 이렇게 핫 캐리어,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뭐냐? 1위가 바로 뭔가 하면 환경공학자예요. 이 밑에 보면은 무슨 뭐 의사, 변호사 뭐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미국의 2005년도에 포천지에서 이 앞으로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환경공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거기 AOL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아메리카 온라인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2009년도에 나와가지고 사이언스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 환경과학. 물론 환경과학과 공학을 우리 과 같은 데 다 같이 해요. 환경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뭐냐면은 환경과학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또 환경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 문제를 진단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고 환경공학은 뭐냐 바로 공학적인 해법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폐수 처리장도 설계하고 대기 오염도 줄이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과학과에서 환경공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가 뭔가 하면은 과학이나 공학이나 거의 지금 현재는 학문의 경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환경과학 공학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미국에 보면은 페이스케일.com에 가면은 저거예요. 어떤 직종의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www.payscale.com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지금도 여기에 학부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10개 전공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보면 환경공학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학적 뭐 항공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있어요. 이만큼 아주 각광받는 거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008년도에 와가지고 바로 이 우리 정부의 경제 성장을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가 앞으로 이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가의 비전으로 선포를 하게 됐어요. 과거의 이 환경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의 비용이었어요. 공장을 만들면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야 되고 쓰레기를 관리해야 되고 대기 오염을 줄여야 되고 하나의 비용이었어요. 근데 이걸 역발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줄이고 대신에 뭐 하나 되느냐? 바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적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의 큰 성장 동력으로 서겠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 선언을 다시 말해가지고 하면 녹색이 돈이고 일자리가 되는 이런 역발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 프랑스 이런 곳곳에서 선진국에서 다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나라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온 나라의 국가가 성장 비전으로 제시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몰두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 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여기서 많은 지원들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2개의 유엔 기구를 여기에 우리나라에 창립을 하게 됐어요. 유엔 본부는 미국의 뉴욕에 있어요. 맨하탄에 있죠. 있는데 유엔 산하기구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무 유엔 산하기구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2012년에 와가지고 2개의 유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다 뭐냐? 환경 관련 또 기후 관련 이런 이제 기구가 여기에 만들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GGGI라는 바로 이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유엔 산하기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죠. 제안을 해가지고 또 관련 18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창립을 해가지고 지난 2012년에 브라질 다시 리우에서 유엔 환경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지금까지 정상회의는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한번 열렸고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한번 열리고 이 세 번째 바로 12년도에 열릴 때 여기에서 이 관련 분들이 모여가지고 유엔에서 인정을 받은 여기 보면은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 뭐 여기에 이제 호주 총리 등등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나도 이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라 해가지고 비행기를 20시간 타고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만 딱 20시간 있는데 타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끼지 못하고 앞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사진만 이렇게 찍고 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유엔 산하 기구예요. 지금 이 중구 정동에 있어요. 본부도 바로 우리 학교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많으냐? 전 세계 녹색 성장. 앞으로 이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녹색 성장. 또 이 저탄소 기술들.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이 지금 사무총장은 이브 더 보에라는 이 네덜란드 출신이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무총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구가 뭐냐? 바로 이 녹색기후기금. 이 녹색기후기금은 유엔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지고 갈까? 그래서 우리 인천 송도하고 독일의 베를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하게 돼요.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거예요. 녹색기후기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다 뭐냐?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썼으니까 선진국에 주로 그랬는데 이 결과를 이제 후진국의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후진국에서 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은 선진국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후진국의 기후환경 대책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지난 2012년 10월에 이걸 유치를 하게 돼요. 실제로 말이에요. 이건 제가 돈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녹색기후기금은 세계은행, 월드뱅크보다 더 많은 자금, 또 IMF, 국제구제금융위 이것보다도 더 많은 큰 기금을 우리나라에서 이걸 확보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다, 월드뱅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역시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바로 이 헬라 체클로우라는 이분이 튀니지 출생이에요.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총장을 지금 현재 하고 또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선진국에서 내는 돈 가지고 후진국에 우리가 가서 환경 기후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건 국제기구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뭘 했느냐? 이 재정과 돈과 정책 이걸 다 가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기술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 녹색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것을 뭔가 하면 후진국에 지원해 주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환경공학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환경기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하는데 이거는 우리 홍능에 있어요. 홍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고 실제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환경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것은 92년도부터 나라에서 아주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도에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찍었던 거예요. 나도 여기에 요 뒤에 조금 끝발이 밀려가지고 앞에 앉지는 못하고 이 뒤에 서가지고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기술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지금 기술이 올라갔지만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직 선진국 진입 단계예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말이에요. 특히 또 이 환경기술은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 첨단 기술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적당한 기술. 우리 후진국의 적당한 기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적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적정 기술을 개발해 가는데 흔히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3G, 핸드폰에 있는 3G가 아니고 GGGI, GCF, GTC 이 세 개가 뭔가 하면은 환경 관련 지금 전 세계를 움직여 가야 할 환경 관련 동과 정책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앞으로 세계에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는 뭐 했느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2003년도부터 우리가 2010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BK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주로 이제 물관리 분야를 가고 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또 그리고 여기에 2009년부터는 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기에 기후환경문화 예측센터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이 어떻게 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이 연에 한 10억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과가 이걸 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중앙일보에서 매년 이 대학을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데 우리 과가 이거 보면은 환경공학과가 3년 연속 이 최상위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실험실은 뭐 하느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보면은 바로 이 환경 모델이라는 건데 환경 모델은 쉽게 말하면은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되겠다. 자연 현상을 복제를 해가지고 왜 하느냐?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연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변화가 있어요. 비가 오고 강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고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물 속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고 미생물이 또 유기물을 분해하고 물고기가 먹이를 먹고 여러 가지. 자연은 뭐냐? 거대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반응조예요. 이 여기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이 현상들을 우리가 뭘 하느냐? 복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자연 그대로는 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할 항목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뭘 하느냐? 자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해요.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편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풀리지 않아요. 해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작은 하천이라든지 이걸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구조를 간단하게 하면은 풀려요. 이게 이제 내가 2003년도에 우리 대학원생과 또 미국에 있는 그 내 지도교사하고 같이 낸 논문인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풀리는데 풀려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놓고도 한참 이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한참 봐야 될 이런. 그런데 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풀 수 있어요. 뭘 하느냐? 바로 이 학생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 도함수 dy dx는 델타 y 델타 x로 표현해요. 이 미분은 말이에요. 모든 미분은 잘게 자르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데 딱 풀려가지고 뭐 하느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다 푸는 거예요. 푸는데 문제는 뭐냐?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컴퓨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 계산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말이에요. 수학자들은 알았어요. 이 안 풀리는 미분을 잘게 짜게 하면 다 푼다. 그렇지만은 누가 이 계산을 다 하느냐.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 하면 numerical solution, 이 numerical, 이걸 말해 수치해라. 컴퓨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 푸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영어는 미국 애들 잘해. 도저히 영어는 굉장히 잘한데. 그래서 뭐 했느냐? 열심히 수학을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쓰는 수학은 다른 공학에서 쓰는 수학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사실 우리 환경 쪽에서 이 분야에 쓰는 것도. 나는 어떻게 다행히 말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도 않는 수학이지만은 이 수학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딱 2년 만에 했어요. 박사학위 딱 2년 만에 했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박사학위 2년 만에 가능하냐 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집중과 몰입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이 수학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은 말이에요.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 수계를 아주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필요 없는 실개체는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 만들고 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은 불필요한 반응, 우리가 필요한 반응들만 딱 가지고 그렇게 수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반응을 단순화시키고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그러다 만들어지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바로 이 과학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당물, 한강, 이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적은 비용으로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 이 과학적인 관리를 하는데 바로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러고 뭐 하냐? 앞으로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가상의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 새만금 같은 것들. 새만금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컴퓨터상으로 가상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하고 같이 만든 그 결과물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팔당이에요. 팔당의 북한강, 남한강, 또 여기서 광주 용인시에서 나오는 경안천 이런 것들이 드럼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팔당의 물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은 수온이고 이것은 이제 물 속에 있는 비료 성분인 인성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자연현상을 이런 식으로 컴퓨터상에 복제를 하는 거죠. 왜 복제를 하느냐? 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팔당이 말이에요. 수도권에 2,500만에 여기서 물을 끌어먹고 살아요. 이 사람 사는데 여기에 저걸 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물들이 여기 어디서 끌어먹기 좋느냐? 사실 이 팔당 같은 데는 북한강 물과 남한강 물과 경안천 물이 이렇게 섞이는데 북한강 물은 아주 맑고 좋아요. 남한강 물은 좀 더 석회암지대고 여기는 화강암지대, 이게 석회암지대, 이쪽은 좀 오염 물질이 많아요. 어느 물을 어느 위치에서 끌으면 좋느냐? 이걸 이제 이 3차원 시변화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강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고 남한강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고 또 경안천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냐? 이걸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별 비용을 안 들이고 좋은 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바로 새만금, 만들어지지 않는 새만금을 여기에 만드는 거죠. 우리 대학원생이 실제로 미국의 회사에 가서 미국의 회사와 이 조인트로 이것을 실제로 한 것들이에요. 여기 바로 새만금이라는 전북에 있는 거죠. 여기에 새만금 33kg 이 방조제를 막을 때 이것이 이제 막을 때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건 지금 조석 현상에 의해 가지고 막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던 물이 이렇게 막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방조제에 구멍이 둘 뚫렸을 때, 세 뚫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완전하게 만들어졌을 때 위에서 버린 물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빠져나가느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 보듯이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연 현상을 복제를 하는데 이 복제를 하면서 그러면 실제 자연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뭘 하느냐? 자연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강이 있다. 한강에는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한강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모든 물을 가져가 분석할 수 없지요. 모든 물을 다 조사를 못해요. 우리는 뭘 하냐? 거기에 있는 샘플을 꺼내가지고 그 샘플을 꺼내가지고 이 물이 어떤 물인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모집단과 샘플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였냐?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미분 방정식 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계 기법을 가지고 자연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거대한 반응조인 동시에 거대한 하나의 통계적인 모집단이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 보면은 정규 분포를 하지요. 우리가 학생들 수업 시간 한 반에 그 시험 성적 보면은 평균 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 종 모양으로 정규 분포를 해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다루는 그 통계학이 뭔가 하면은 모수 통계학이에요.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틱이라고 모수 통계. 그런데 우리 환경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정규 분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비모수, 난파라메트릭 스태틱, 이 비모수 통계를 주로 쓰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뭔가 하면은 통계학자들이 다 만들어 놔요. 열심히 연구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거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우리를 뭘 하느냐. 바로 이 관측 샘플로 실제 자연현상을 추적해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말이에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관측 기술이 발달되고 IT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 모집 샘플 크기가 모집단에 가까워져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큰 이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도 말이에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과거의 샘플과 모집단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통계보다도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 이제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뭘 하느냐? 바로 이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강의 수온이 어떻게 되고 그 강의 토사가 얼마나 많고 그 강에 녹조가 생기냐 안 생기냐. 바로 위성 사진 분석이에요. 이것도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첨단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고 하고. 또 그 대신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GIS라든지 지리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전자지도예요. 컴퓨터에다가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모델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선진국의 물 관리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쪽을 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거의 뭐 지구에서 한 20%도 채 안 돼요. 많은 나라들은 많으냐? 이러고 있어요. 그냥 뭐 비만 오면은 홍수 나고 또 가뭄이 들면은 가뭄이 나고 물은 썩고 지금 전 세계 한 후진국의 전 세계의 한 80%는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아직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강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강들은 이 첨단 기술로 가지고 관리해야 돼. 물을 잘못 관리하면 뭐예요? 홍수 나고 가뭄 나고 물 부족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게 후진국의 물 관리가 좋다고 강을 건드리지 말고 이런 양인데 선진국은 다 이렇게 강을 딱딱 정비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첨단 기술로 다. 앞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다. 앞으로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 산업 전망은 어떠냐? 지금 급속히 물 사용량이 증가해요. 농업 용수, 공업 용수, 뭐 우리 생활 용수 매 20년마다 전 세계의 물 사용량이 2배 증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지금 물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뭐냐? 유럽과 미국 정도예요. 호주 뭐 이런 나라. 나머지 전부 물 이봐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 전부 다가 뭔가 하면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또 이 남아메리카 등등에서 뭔가 하면은 앞으로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 이 물산업 시장 규모를 2025년 이럴 때 2,000조에 달할 것이다. 지금 2015년이죠. 25년 지금 2배로 증가한다네. 이 분야에. 그렇죠? 그리고 환경 시장이 꾸준히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환경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물산업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쓰레기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끌어내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물 관리, 바로 이 과학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아주 전 세계적인 빅 비즈니스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학원생들하고 열심히 이제 논문을 많이 쓰고 하죠. 쓰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게 팔당에 대해 썼던 것들 잘게 잘라고 하고 또 낙동강에 썼던 이런 논문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컴퓨터 작업하고 또 논문 쓰고 할 동안에 나는 뭐 하느냐? 책을 써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환경은 말이에요. 책 쓸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책 쓸 것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는 책들, 교과서 쓸 것들, 또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이 MT 환경공학 이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환경공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야, 어떤 적성이 좋고 또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하느냐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워낙 책을 잘 안 봐가지고 이런 거는 또 만화책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만화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환경에서 할 일. 또 우리 환경은 말이에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원고 요청이 들어와요. 원고 요청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기고도 하고 옛날에 쓰고 한 170편 정도를 내가 썼는 것 같은데 용돈 떨어지면 한 편 써요. 이게. 용돈 떨어지면 한 편 써가지고 여러 가지 칼럼들을 쓸 것도 많고 또 어제도 내가 아침에 MBC 아침마당인가 거기에 잠시 내 인터뷰한 게 나갔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 언론 강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기도 가끔 출연료가 짭짤해요. 그래서 자주 그래서 우리 과에 말이에요. 우리 과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 언론 환경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 환경 분야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목도 우리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이 대학에 있으면서 보람되었던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2009년도에 이 캐나다 케벡에서 열렸는 국제학회의 기조 강연을 하라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연했다고 아주 뭐 이런 것도 하나서 여러 사람이 사인을 해가지고 주는데 이거는 근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가지고 뭐 왕복 비행기표 끊어주고 호텔비 주고 밥값 주고 용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상당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이 분야가 핵심 분야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키노트 스피치를 인바이트하는 거는 상당히 내가 명예롭다 생각하고 또 뭐 우리 남원호 교수님은 여러 상을 탔지만 나는 뭐 여러 상까지는 못 탔지만은 우리 공대에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상금이 한 1,000만 원 줘요. 그래서 내가 이 상금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환경공학과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이 장학금이 1,000만 원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4천만 원을 받았다가 뺏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우리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그래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지금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앞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분야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공학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타적이고 또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환경공학 분야의 후진국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장학금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여기 오신 많은 우리 이화에 관심이 많은 인재들이 여기에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이 분야의 학문 발전이 말이에요. 크게 일어나고 또 많은 전문가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